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엄마표 수학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의할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주의할 점인데요. 일단 이제 그 어머님들이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가르칠까요? 가령 이제 학원비를 경제적으로 아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더 내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일단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이제 많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 자녀들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지켜봤을 때 이제 어떤 어머님들과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했을 때 나중에 명문대도 가고 성공을 했느냐라고 하면 한 극단적인 두 가지 극단적인 건 아닌데 한 두 가지 케이스 정도. 첫 번째는 어머님이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자녀를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고등학교까지 되게 무서워해요. 부모님은 무서워하고 뭐 심지어 아들일지라도 엄마를 무서워하고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끌고 오면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를 엄마를 너무 무서워하고 엄마가 공부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것이 힘들지만 그 와중에서도 공부 안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면서도 엄마 눈치로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간 친구도 봤고 그 다음에 연대 뭐 경제학과를 간 친구도 봤어요. 그래서 일단 엄마가 엄청나게 카리스마 있게 애를 휘역 잡아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데 물론 이제 애도 따라가야 되죠. 애도 따라가고 좀 삐뚤어가기도 하지만 엄마가 무서워서 어쨌든 계속 그런 식의 카리스마에 짓눌리거나 애를 통제할 수 있어서 끝까지 끌고 가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지막에 자녀와의 관계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성공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계가 좋은 거죠. 관계가 좋아서 이제 동기부여를 자식들한테 많이 시켜주고 그런 측면에서 끌고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쨌든 자녀와의 관계가 호흡이 잘 맞아서 자녀가 성공하는 경우. 뭐 아주 좋은 케이스 중에서는 부모님이 주로 이제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해도 혼자 해가지고 뭐 과일 먹어라, 뭐 아니면 좀 쉬었다 해라 이런 얘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학부모님도 보면 이제 되게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얘기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보면 공부하라는 소리 한 적이 없다. 지가 계속 알아서 해가지고 단지 너무 열심히 해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좀 쉬었다라고 하는데 애가 체중이 계속 빠지는데도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걱정이더라.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물론 그 자녀도 당연히 공부로서 성공하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러면 이제 특히 어머니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면 이게 나중에 사춘기로 가게 되면 또 문제가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문제점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을 봐야 돼요. 왜 내가 자녀를 왜 가르치는가? 왜 내가 수학을 얘를 지도를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재수종합반을 그만둔 이유도 있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점점 커가고 수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다른 학원에 보낼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얘네들 지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맞게끔 하나씩 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저는 거의 가르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저희 가르치는 게 없고 저는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혼자서 다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 설명도 따로 해주지 않고 본인들이 개념을 읽고 이해해서 풀고 그래서 좀 잘 안 되는 것들만 제가 좀 잡아주고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조력자 형태죠. 공부를 하면 옆에서 좀 잡아주고 도와주고 어려운 문제 볼 때 힌트 주고 그런 형태로 하는 거고 그런 형태로 충분히
수학을 잘 해낼 수, 고등학교까지는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경험도 해봤고, 20여 년간 고등수학까지 가르쳐 보면서 이 정도는 충분히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수학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댓글이나 그런 걸 보면 이제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그래서 서로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이제 목표를 먼저 목적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수학을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가르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가르쳐서 정말 잘하거나 혹은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르칠 수 있어서 가르치는가? 오히려 내가 더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 부인도 있으니까 부인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보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엄마가 뭐 집에서 숙제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러면 좀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때리지 말라. 때리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짝 같은 경우 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답답하니까 왜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등짝 때리고 답답하니까 뭐 꿀밤 때리고 감정적으로 이제 흥분해서 때리는 거죠. 이것도 뭐 장난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본인이 이성을 잃고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답답하고 그래서 때리거나 심한 말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아니 왜 이것도 모르지? 이런 것도 모르지? 너 큰일 났네? 너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위기감, 불안감을 조성하는 대화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때리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교습 과정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거의 25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뭐 잘하는 학생도 많이 가르쳐봤지만 못하는 학생도 많이 가르쳐봤고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도 많이 가르쳐봤고 물론 모르는 학생들 가르치면 답답하죠.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제 가져봤어요. 학생들한테 많이 가져봤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 가르칠 때는 그런 게 좀 억제가 됩니다. 억제가 되고 그래서 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물론 감정적으로 화가 나거나 답답하거나 그럴 때는 없는데 어쩔 때는 있냐면 이제 학원에서 제가 이제 자녀들은 학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학원에서 바쁠 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그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그런 건 있지만 이 한 명만 두고 뭐 이런 걸 모른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그런 경우는 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 혹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수학 실력이나 어머님이 가르칠 때 본인의 어떤 수학 실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고 잘못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저는 고등학생, 재수생, 그리고 뭐 수리노수도 가르치고 이런 선생님이에요. 이런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이제 지도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설명하는 건 거의 없고 혼자 공부할 때 조금씩 지도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방향들이 굉장히 정확하겠죠. 그럼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면 최소한 이제 노력은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BS 강의 같은 것도 미리 들어보고 만약에 조금 도움을 주고 싶으면 그 단원의 내용이 뭔지 어머님 직접 듣는 거죠. EBS 강의 같은 것도 들어보고 그 다음 책들도 미리 한번 보고 그래서 얘가 공부해 나갈 때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좀 도움을 최소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예전의 감각만 가지고 예전엔 초등학교 했으니까 뭐 하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부를 가르치는 행위도 굉장히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다못해 초등부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고 뭐 책들을 보고 그렇게 해서 누적된 그런 실력이나 그런 걸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 정도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EBS 강의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책들, 기본적인 책들도 어떤 내용인지 보고, 그 정도는 하시고, 그 애들, 학생들 공부하는 거를 좀 지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는 시간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집에서 하다 보면 공부와 뭐 일상이 이제 막 혼합이 되죠. 뭐 이렇게 해라 하고 어머님은 뭐 음식을 하든지 설거지라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뭐라고 할까? 이게 그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을 와도 애들이 지겹고 질리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뭔가 처음과 끝이 없고 그럼 계속 이제 지겹고 질리고 재미없고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일, 시간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만약에 집에서 어머님들이 시킨다면 월수금이면 월수금 2시부터 4시면 2시부터 4시 딱 그 시간만 딱딱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학원같이 딱딱 시간표대로 그렇게 진행을 딱 시켜주세요. 그래야 이제 애들도 뭔가 이게 딱딱 그 시간에 공부하는 느낌이 딱딱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학원에서만 시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학원에 있으니까 학원에 오게 해서 집에서는 거의 안 시켜요. 안 가르치고. 집에라는 공간은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공간으로 가고 학원에서는 선생님과 이제 학생과의 관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저한테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저도 똑같이 학생같이 똑같이 대해 다른 학생하고 똑같이 대하고 전혀 뭐 다른 뭐 터치나 그런 것도 안 하고 질문할 때도 똑같이 답변해주고 칭찬도 딱 다른 학생하고 똑같이 학생같이 대합니다. 그래서 혼낼 때도 똑같이 혼내고 그렇게 딱딱 하고 그 시간이 끝나서 뭐 가령 끝나서 집에 같이 가면 그때는 이제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뭐 손잡고 뭐 안아주기도 하고 마트 가서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그런 관계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 교습 과정이 딱딱 정해져야 돼요. 정해져서 선생님과 학생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지고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는 또 이제 교습 과정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면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혼재가 되죠. 이제 뭐 가령 이제 원래 친하고 뭐 때도 쓰고 그런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인데 여기서만 되게 엄격하고 그러면 좀 혼란스럽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그거를 장소를 바꿔서 할 수 더 좋겠지만 딱 어떤 장소에서 여기서는 교습을 관리하거나 혹은 교습을 해주는 선생님의 입장이 부모, 엄마 그리고 배우는 입장이 자녀 그리고 그 장소를 벗어나면 딱 이렇게 근데 그 장소가 힘들면 시간이라도 정해서 주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칭찬을 이제 많이 하면서 많이 하지만 또 너무 일희일비 하면 안 돼요.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너무 잘했다. 너 100점 1등이네? 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칭찬하고 그리고 뭐 한 문제 틀렸으면 왜 그러지? 이거 오답해야겠네? 뭐가 부족했나? 학습하는 자세가 좀 너무 잘못됐나? 꼼꼼히 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일희일비. 그러니까 초등부, 중등부는 정말 공부 과정에서 시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가 많이 없는 고등학교나 그런 시험에 비해서는 의미가 많이 약한 시험들인데 학교에서 보는 쪽지 시험 그런 거 같은 경우만 가지고도 엄청 쪼고 혹은 막 굉장히 걱정하고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 같이 혹은 잘 보면 너무 과도하게 또 부담감을 주고 뭐 1등 했다 다음에도 1등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의 일희일비하면서 부담감을 주거나 그런 행동들은 좀 자제를 많이 해보세요. 해주십시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시험을 못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경우부터 해서 많은 부담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그런 거는 부담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냥 특별히 시험 뭐 잘 보면 잘 봤다. 못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머님들은 감정적이라 굉장히 심할 거예요. 왜냐면 제 부인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더라고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부담을 많이 주면 이런 경우도 부담을 하도 많이 주니까 우리 그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저는 부담을 안 주는데 엄마가 하도 부담을 주니까 한 번 시험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2등을 했어요. 엄마가 이제 왜 못했을까? 뭐가 문제지? 뭐 복습을 열심히 막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하니까
물을 먹으러 가면서 물 먹은 척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부담 없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자녀들한테 기대를 많이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이 얘가 잘해낼 것이다,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얘는 정말 앞으로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은 가지시긴 가지시되, 그런 믿음은 가지시되, 너무 많은 이제 기대를 하지는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는 것과 그런 어떤 이제 기대도 얘가 이제 천재이지 않을까, 혹은 얘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얘는 무조건 잘하겠지, 그런 이제 근거 없는 그런 기대들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생들을 쭉 지도를 하면서 특히 고등학교 정도만 오면 초등학교 때 엄청난 부모님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망가지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가령 이제 이런 경시학원이라든지 특목고, 자사고, 과고, 영재고 이렇게 보내는 학원에 초등학교 때부터 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정석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여타의 이유로 과고나 영재고로 못 가게 되고 일반고로 왔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정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과정을 되게 못하고 그리고 심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숙제 대충 하고 그런 뺑기 쓰는 방법만 알고 있고 그리고 수학에 대한 흥미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쭉 해나가다 보면 부모님들이 갖는 그 기대나 어떤 눈높이들이 점점 낮아지는 거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머릿속에 고려를 하고 그러면서도 얘네 자녀들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잘할 수 있는 방법들, 앞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심어주고 있죠. 하나씩 심어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내 자녀만은 잘 되겠지라는 거랑은 좀 다른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자녀들을. 그리고 무리한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같지만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입장이에요. 학생들이 보면 초등학교 때는 시험 문제가 엄청 쉽잖아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로 가면 이제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지역도 있죠. 목동이라든지 일부 학교들은 강남 같은 경우 어렵게 내는 학교들도 있지만 중학교까지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절대평가 형태로 많이 가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냅니다. 그냥 A, B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근데 문제를 많이 어렵게 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중학교는 초등학교는 물론 더 쉽고 일부 중학교는 가령 이제 교과서만 풀어도 100점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센수학 B단계 정도만 풀어도 95점 이상을 받는다든지 그보다 좀 더 어려우면 센수학 C단계 정도만 풀어도 95점 이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학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어렵게 내는 서울의 강남이나 목동 같은 학교들은 블랙라벨도 풀고 A급도 풀고 하이레벨 이런 거 다 풀어도 못 푸는 문제들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겠죠. 근데 거의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학교 때도 문제를 쉽게 내요. 그러면 얘가 실제 수학 실력은 굉장히 낮은데 수학 실력 자체는 굉장히 낮은데 부모님은 이제 점수 자체는 높게 받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기대 눈높이는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수학을 95점 받아도 고등학교 상대평가로 환산하면 등급이 3등급 정도만 3등급 정도 수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보통 고1 때 기대들이 깨지죠. 부모님들이. 이제 특히 어머님들이 보면 그런 믿음들, 높은 기대감들이 이제 고1 때 이제 상대평가로 등급을 받다 보면 얘가 맨날 95점 100점 받았는데 등급 보니까 3등급, 4등급, 특목고 자사고 간 애들은 6등급, 7등급도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대감들이 한번 깨지고 그 깨지는 과정에서도 좀 1, 2등급까지 따라붙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또 기대를 많이 가져요. 1, 2등급 가져서 얘가 잘하겠지. 그래서 이과를 보냈는데 이과를 가면 문과보다 인원도 훨씬 적고 고1 때 인원이 적은과 동시에 이과를 가게 되면 잘하는 애들만 몰려가다 보니까 등급이 한 등급, 두 등급이 감소해요.
고1 때 1등급인데 이과 보내니까 2등급 아니면 3등급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기대가 이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얘는 한계가 여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눈높이가 이제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얘가 좀 열심히 해서 고2 때까지 또 1등급을 받거나 2등급, 1, 2등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또 믿음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잘하겠다. 대학 뭐 수능 잘 보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고3이 올라가서 6월 평가원부터 재수생들이 결합을 하고 6월 평가원 재수생 결합하면서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지고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때는 반수생들이 또 연고대 붙었던 반수생들 그런 애들이 의대 간다고 또 붙고 그리고 못하는 애들 수학 못했던 애들이 9월 평가원 전에 이제 문과 수학으로 바꿔서 문과 쪽으로 빠져나가고 못한 애들은 빠져나가고 잘한 애들만 들어오고 그러면서 등급이 또 한 등급 떨어지고 수능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9월 평가는 안 봤던 반수생들 연고대 중경이식급 뭐 서성한 정도 합격했던 반수생들 걔네들이 또 수능을 봅니다. 그럼 잘한 애들이 또 들어와서 수능을 보고 실업계나 뭐 그런 학생들은 수능에서 좀 안 보고 그렇게 하면서 등급이 또 한 등급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계속 기대했던 것들이 쭉 감소하는 거죠. 수학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고1 때 1등급이었는데 고2 이과 가니까 2등급 고3 올라와서 6월 평가 보니까 3등급 9월 평가 보니까 4등급 수능 보니까 또 4등급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떨어지는 거죠. 잘한 애들은 점점 올려오고 못한 애들은 빠지고 전체 인원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현상이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매번 이렇게 학생들을 보니까 매번 학생들을 보면 부모님들은 매번 기대를 갖다가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고 저는 매번 이런 것들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 기대를 안 갖는다는 것보다는 얘가 힘들 수도 있구나. 이런 힘든 과정들을 앞으로 겪게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뭐 얘가 수학을 좀 잘하거나 혹은 못하거나 그런 게 큰 의미는 없겠구나. 꾸준히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계속 노력을 같이 해나가면서 같이 힘들게 쭉 끌고 가줘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은 이제 부모님들을 보면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혹은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잘 됐고 뭐 천재 혹은 앞으로 되게 잘 될 것이다. 혹은 뭐 명문대를 가야지. 뭐 이런 어떤 이제 굉장히 그 힘든 그 과정의 길들을 그게 될 거라는 그런 이제 근거 없는 믿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기대치를 좀 내려두는 게 좋습니다. 내려두시고 그리고 그 6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적 시야를 가져라. 이 장기적 시야라는 것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가는 이제 1년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1년의 과정에 맞춰서 자녀들을 이렇게 학습 방향들을 잡아주고 지시하고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이 장기적 시야의 관점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그 전에 뭐 유튜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행보다는 심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행 아무리 빨라도 실력 정석 영원히 못 푼 애들은 영원히 못 풀고요. 그 다음에 블랙라벨 못 푼 애들은 영원히 못 풀어요. 기본 정석 못 푼 애들은 선행 아무리 빨라도 영원히 못 풀어요. 계속 쉬운 거 어려운 거 안 되니까 쉬운 거 위주로 이렇게 가는 애들은 영원히 그 난이도밖에 못 풉니다. 이 빨라서 얘가 잘할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죠. 얘가 선행도 빠른데 심화도 빨라. 심화도 다 해내. 가령 이제 뭐 선행도 빨리 하면서 실력 정석 그리고 블랙라벨도 풀면서 쭉쭉쭉쭉 치고 가요. 이런 애들은 잘하겠죠. 잘하는데 그런 애들은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의 애들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치가 있어요. 그 능력의 한계치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부모님들이 본인의 학창시절을 생각을 해보세요. 학창시절 생각해서 수학을 잘하셨나요? 어머님들이? 아니면 그런 뭐 기본 정석이나 실력 정석이나 이런 거를 푸실 때 굉장히 빨리 푸셨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기본 정석 푸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뭐 연습 문제 같은 거 푸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기본 정석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3문제 푸는데 1시간씩 풀었어요. 1시간씩 시간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풀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힘들게 풀었고 실력 정석은 말할 것도 없이 훨씬 오랜 시간 걸렸죠. 그럼 이런 오랜 시간 걸리는 작업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이게 빨리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원에서 선행을 어려운 것까지 시키면서 가는 경우는 극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못 따라가면서 그냥
따라만 가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하고 숙제 해설지 보면서 읽고 그렇게만 그냥 하면서 따라 붙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고등학교 때 어땠나? 난 이런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면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인데 그거를 빠르게 하고 싶으면 쉬운 것만 하고 가든지 아니면 그 빠르게 하는 거를 포기하고 느리게 가면서 심화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빠르게 하면서 심화까지 할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한정됩니다. 극소수에 아주 잘하는 학생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얘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냐? 심화 능력이 있으면 수학을 잘합니다. 그러면 선행을 못하더라도 심화 능력이 있으면 수학을 잘합니다. 심화 능력이 없으면 선행이 아무리 빨라도 못 푸는 문제들은 매번 못 풀기 때문에 등급이 3등급대에서 거의 한정 올라가지 못해요. 이과 같은 데 가면 4등급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화 능력을 기르는데 집중을 하는 것들이 핵심이고요. 장기적 시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고등학교 때랑 지금이랑 수학이 많이 바뀌고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공부의 본질이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는 보통 6개월 정도 선행을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6개월 정도 선행을 했죠. 겨울방학 때 공부하고, 뭐 내신 대비하고, 여름방학 때 또 다음 학기 거 공부하고 이렇게. 근데 지금 입시 과정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심화까지 이렇게 해나가고 그렇게 해도, 고등학교 가가지고 공부 잘하고, 고3 때 가서 공부 잘하고 수능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좀 더 빠르게 하면 유리할 뿐인데 그 빠르게 유리함은 심화 능력을 갖춘 채로 빠르게 유리함이지 심화 능력이 없는 채로 빠르게 하면 고등학교 가서 고1 때 3등급 정도에서 2등, 1, 2등급을 치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이과를 가면 4등급 선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너무 선행에 급급하지 말고 이제 꼼꼼하게 하시고 심화도 하시고 그렇게 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 일곱 번째 같은데 일곱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집에서 만약에 자녀를 공부를 하라고 하면 힘들겠지만 그 시간에는 같이 공부를 하시거나 같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론 힘든데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해보세요. 부모님들이. 얘 공부하는데 부동산, 중개사 공부를 한다라 공부할 것들이 있잖아요. 찾아보면. 저는 이제 수학 공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수리논술을 푼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집에서 이제, 가끔 일이 많이 있을 때는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하면 옆에서 붙어가지고, 그래프도 많이 그리고 그림도 그리니까 자녀들이 보고 그러면서, 그림 같은 거 왜 그리냐, 그러면 수학 문제 푸는 거다. 그러면 멋지다, 그런 그림 멋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빠 공부하니까 너네들도 지금 한번 공부해라. 그러면 옆에서도 공부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얘네들을 공부하라고 했을 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휴대폰 하거나 그러면서 너는 풀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했다가 이제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러면 이제 공부하거나 책 읽는 것 자체도 되게 재미가 없고 힘든 작업이에요. 그러면 아이들도 똑같은 거죠. 아이들도 아직 습관이 안 든 거잖아요.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아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닌 이상은 습관이 안 들어있는 상태고 그러면 내가 이걸 하는 게 싫은 만큼 얘도 이걸 하는 게 싫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느껴야 돼요. 나도 힘들구나. 얘도 힘들겠구나. 좀이 쑤시겠구나. 1시간 하니까 나도 하기 싫은데 얘도 하기 싫겠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면서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집에서 학원이 아닌 집에서 부모님들이 시키면 반감만 일어나는 거죠. 엄마는 공부 안 하고 휴대폰 보거나 뭐 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느냐. 나 공부할 테니까 엄마도 공부해.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에서 이제 만약에 공부를 시키면 그 시간대는 같이 공부해라. 아니면 독서라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옆에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나 불안해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입시를 이렇게 많이 지도해보고 그렇게 한 결과 어차피 될 놈들은 되고 안 될 놈들은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본인이 어쨌든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가가지고 할 학생들은 하고 안 할 학생들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 불안, 얘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냐 그런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세요. 벗어나시고 좀 그렇게 가는 게 마음 편합니다. 제 자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첫째 같은 경우는 지금 5학년인데 진도가 지금 6학년 1학기 개념하고 있어요. 개념. 한 3분의 1 정도 했나? 그럼 거의 이제 선행을 안 한 셈이잖아요. 첫째는. 근데 그냥 냅둡니다. 특별히 선행을 안 했고 끝나면 또 심화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뭐 예체능도 하고 뭐 하고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냥 냅둡니다. 거기서 제가 놓지 않는 건 뭐냐면 심화는 꼭 시킵니다. 심화랑 사고력 수학 시키고 경시대에 출전. 그래서 저는 물론 둘째는 진도가 좀 빨라요. 둘째는 왜 빠르냐면 3학년 때부터 제가 같이 이제 공부를 이 방향대로 해서 그런지 3학년 때 그 습관을 들여줘서 그런지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첫째는 제가 4학년 때부터 이제 요거를 이런 습관들이나 수학 공부하는 것들을 잡아줬는데 1년 늦게 시작해서 좀 느린 것 같고 둘째는 1년 빨리 하다 보니까 훨씬 빨라져요. 뭐 최상위 같은 거 푸는 것도 훨씬 빨리 풀고 이렇게 빨리 풀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같은 경우도 제가 거의 현행 정도 하고 있지만 놓치지 않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화 최상위 하는 것 그리고 사고력 수학 하는 것 그리고 경시대 1년에 2번 출전하는 것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제가 3% 올림피아드도 시킵니다. 3% 올림피아드도 좀 시키면서 계속 심화에 대한 감각들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게 주로 이제 그 댓글이나 혹은 상담이나 그런 데서 되게 걱정하는 게 선행이 너무 느린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걱정하는데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제 자녀들에 대해서 얘가 심화가 안 됐는데 혹은 얘가 뭐 3% 올림피아드를 푸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좀 걱정. 저는 심화가 걱정돼요. 선행은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선행 뭐 다른 애도 고등과정 가는 것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심화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따라 붙을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선행 많이 하거나 여러 바퀴 돈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잘하는 한번 보시면 나중에 그렇게 그리 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식으로 선행이 되고 올바른 방식으로 심화가 돼야 되는데 일단 선행과 심화 중에 심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심화 부분이 안 됐을 때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고 선행은 거의 걱정을 안 한다는 거. 그걸 가지고 부모님들도 좀 선행이나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마음을 안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체적으로 좀 걱정을 많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이 책임지려고 하시는 것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